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KCGI 강성부 대표님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KCGI 강성무 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는 또 이제 행동주의, 또 네. 사모펀드에 대한 호혜 뭐 여러 가지 다 풀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펀드 내에서 뭐 행동주의 하시는 게 많지 않으시다고. 거의 뭐 이제 5%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이 커졌어요. 그래서 KCGI가 뭐 뉴스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서 네. 종합자산운용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고 또 부동산 쪽도 뭐 3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KCGI 자회사로 또 하나 있습니다. 대체투자운용, KCGI 네네네. 대체투자운용. 거기서 또 부동산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얼추 뭐 사실 구멍가게 3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별 말씀. 한 5조 원 정도 이제 운용 규모가 되다 보니 전체는 그렇죠. 규모가 회장님이라고 얼마 안 보죠. 됩니다. 무슨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대표이사입니다. 그 네. 메리츠 자산운용 이름도 KCGI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예, KCGI 자산운용이라고. 그럼 불러주십시오. 기존의 그 네. 사모펀드 하는 KCGI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모펀드 하는 KCGI는 PEF라고 해서 기관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운용하는 거고요. 종합자산운용사는 우리 KCGI 자산운용 그것은 뭐 일반인부터 기관 투자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상장 주식도 운용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국내외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금 펀드도 있고요. 예, 연금 펀드도 운용하고 또 ETF도 있고. ETF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다 있습니다. 야, 이제 그럼 네. 운용하시는 규모가 5조 원. 뭐. 회장님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글쎄요. 이 운용업계에서는 네네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아유, 그래도.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강성부 대표님이 그 상장사 협의회였나요? 예. 거기 세미나에 이제 네. 그 패널로 출연하셔서 네,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 제목도 뭐 거의 이제 찢어 놓으셨다. 판을 찢어 놓으셨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간에 약간 이제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끝도 없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수렁에서 못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위기의식 때문에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대부분 네. 그 상법 개정 그러니까 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같이 넣어야 된다. 다른 네. 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신 거였어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당연히 이제 경제단체라고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 한경련을 비롯한 우리 정경련이죠, 옛 전신. 전경련. 옛 정경련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회표비를 누가 내냐 보면 회사에서 내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보면 지배주주만 주인이냐. 지배주주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으로 치면 1.8%, 1.9%밖에 안 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내부 지분율은 그리고 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포함해도 2.9%밖에 안 됩니다. 그럼 3%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 단체나 또는 뭐 각종 우리가 아는 뭐 거래소부터 뭐 많은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죠. 그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도 재계라고 예. 부르는데 그게 이제 경제계라기보다는 재벌계에 가깝죠. 네. 그 재계라는 곳이. 그리고 그 협회비 얼마씩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그냥 1,000만 원을 낸다 치면 네. 사실 그냥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회장님 돈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는 받지 거는 사실은 지분율로 따지면 네.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970만 원은 일반 주주들한테서 나오는 돈인데 왜 지배주주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호적인지 모르겠다.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배주주이긴 하지만 KCGI. 예, 저희도 뭐 상장회사 대주주이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강성부 대표님이 그거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 네. 심지어 상장까지 된 공개 기업임에도 그냥 이게 네. 회장님, 오너 일가의 회사라고만 인식을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그 협회비도 주주들의 돈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신다고 해요. 이사의 충실 의무. 네. 거기에다가 주주를 못 박는 거는 네. 뭐 선진국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네.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주주 충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나라들도 있고 못 박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나라들 전부 다 제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못 박지 않은 나라들조차도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우리나라의 상법 382조의 3의 경우에 이사가 누구한테 충실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 법을 해석할 때 보면 회사 안에 주주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또는 경영진이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가 곧 경영을 하고 있고 경영진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주주인 경영진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임명한 이사진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완전 반해서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을 적에 그것이 특히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뭐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일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의 경우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일반 주주까지 포함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원이 그렇게 안 해주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번에 아예 집어넣어서 회사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반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뭐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전 세계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안건에 포함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들을 재계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구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예. 한번 제가 그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조그만 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상장사 또는 법인의 80% 이상이 델라웨어주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법을 따릅니다. 거기에도 보면 102조의 그런 조항이 돼 있는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둘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모범회사법에서도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련법 소송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영국 회사법 172조에도 회사의 이사는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주주에게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한테 권한이 없고 이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회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 회사법도 똑같이 전체 주주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모양이 마치 쉽게 어렵게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어렵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얼핏 맞아 보이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면 된다. 그렇지가 않죠. 국가의 이익을 빌미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전 국민한테 피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없이 국가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국민을 뺄 수 없듯이 회사의 구성 요소로 주주를 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주주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굳이 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까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이 6조 원을 피해봤다, 7조 원을 피해봤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이 피해를 봤으면 전 국민이 사실 피해를 본 거고 또 국민연금 주주로서 피해를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때는 옳은 판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도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피해 본 주주들이 항변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의 주식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것이 당장 바뀐다고 해서 사실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조항이에요. 이 상법 382조의 3이.
그래서 이거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학자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소위 어용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뭐 애매모호한 것들은 당연히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문구가 생긴다고 해서 특별히 묻는 게 없을 거고요. 뭐 남소의 위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소송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주주 대평 소송 생기기 전에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을 못할 정도로 소송이 뭐 남발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주주 대표 소송 생기고 나서 단 3건 소송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소송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뒤집히거나 한 사례도 없고요.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주 대표 소송도 네. 이게 또 성립하는 데까지 1, 2, 3심을 거쳐야 되고 네, 그렇죠. 본안 소송 들어가서 또 1, 2, 3심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6심제라는 네. 비판도 있고 그 주주 대표 소송 거신 분들도 뭐 예전에 뭐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본인의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막 소송을 해도 이겨도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귀속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증거 개시 제도라고 네. 불러요, 우리말로.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뭐 잘못했다라는 거 입증을 할 때 입증 책임은 이제 그거 소송 제기한 사람이 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증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려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걸어서 그걸 6개월 이상 큰 법무법인에다가 맡겨서. 돈을 줘서 뭐 제가 직접 해본 결과 27억 든 적도 있거든요. 예? 그 소송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 증거를 입증하는데 예, 그런 돈을 써가면서 누가 소송을 할 것이며 그거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전자증거 게시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전자문서로 다 받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모 회사에 액티비즘 할 때는 그거를 증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트럭을 줬어요. 문서를. 그 중에 네? 중요하지 않은 문서가 대부분이에요. 이 오.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 오히려 출력을 뭐 해서 줘요. 배상금을 10원짜리로 잔뜩 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USB로 주면 될 거를 굳이 다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 못 읽게 만들려고 손으로 넘기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줍니다. 그거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입증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소의 위험이니 이런 얘기들 하기 전에 우리나라 디스커버리 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기업들은 이제 그걸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그 안에 주주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기우에 예. 불과하다 이런 또 지적이시고요. 대신에 이사님들이 이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이걸 핑계로 뭐 지배주주가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라고 얘기했을 적에 항변할 수 있는 문구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예, 선언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내 연임할 거나 어떻게 준비해 봐봐. 네.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 회사 어떻게 물려줘야 물려주지. 되는지 예. 분할합병 12번 해가지고 우리 아들 지분율 높여주는 거 준비해 봐봐 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다 됐는데 네. 앞으로는 만약에 이사의 충실 의무의 주주가 들어가면 이거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좀 이제 방어 네. 논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다른 나라는 너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영상 판단 행위라는 걸 너무나 또 이제 네. 법원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의 피해가 컸던 거죠. 회의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질문을 부정적으로 드리는 거는 강성부 대표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 하나 바꾼다고 해서 네. 지금 세계 최저평가받는 이 코스피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되느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장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논의됐던 거하고는 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업이라는 큰 대의에는 다 동의하지만 밸류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그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시장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거의 꼴찌 수준의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소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다 동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얘기됐던 것들이 일종의 지배주주한테 약간의 채찍을 가하면서 또 동시에
당근도 좀 챙긴다는 의미로 일반 주주들한테 또 당근을 챙길 수 있게끔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상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뭐 자사주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무조건 소각하게끔 회사 안에 쌓아놨다가 그 자사주로 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죠. 또 지주회사 전환용으로 쓰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자기 지배주주만 좋은 일 시키면 그게 그 돈 지배주주 돈으로 자사주 매입했어야지 왜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맨 앞부분에 협회비도 회사 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채찍이면 이제 당근으로 뭐 상속 증여세가 너무 과도하니 그 상속 증여세 줄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배주주들이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데 에너지 쓸 일 없게 상속 증여세도 좀 줄여줍시다. 그리고 또 배당에 관련해서도 세금이 너무 세니 배당소득세도 50%씩 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줍시다. 이런 논의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을 가만히 보면 지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안도 그렇고 결국은 보면 채찍은 하나도 가하지 못하면서 당근만 결국은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 뭐 상증세에서 할증 뭐 120% 할증하는 부분들 없애주자 또는 이제 상속세율도 이제 30%대로 낮춰주자 이런 얘기부터 배당에 대해서도 밸류업 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로 낮춰서 배당소득세율 뭐 지배주주의 경우는 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50%씩 세금을 내니까 그거 뭐 25% 수준으로 낮춰주자 이런 얘기들이 결국 보면 그냥 지금까지 잘한 것도 별로 없는 지배주주한테 또 떡 하나 더 주자는 얘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 것도 너무 이렇게만 가면 상대 당에서는 이걸 동의해 주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굳이 이제 이렇게 크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안들이거든요. 모두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안이고 결국은 서로 상생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또 효율적인 경제가 되면 그 이익은 그 과실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전부 다 온 국민이 취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를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기는 한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 밸류업 대책도 보면 저희도 뭐 야시잡스 등에 여러 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문은 크게 큰 소리 내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제꼈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빈 방인 거야. 완전 빈 방은 아니고 의무화도 이런 아니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이런 화두가 던져지면 그 화두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고 갈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있는 것조차도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화두를 던진 것 자체로 또 의미가 있고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일본 사례에서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계속 됐던 거거든요. 상법 하나 문구 하나 바뀐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4천, 5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지금 그 좋아지기 위한 어떤 단초가 풀렸다라고 얘기하면 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채찍과 당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찍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채찍보다는 당근 위주로 이제 주게 될까 또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계라고 하는 그쪽에서 차등 의결권 같이 경영권 방어 수단도 좀 이참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더 나옵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어떤 액티비즘이나 또는 뭐 소위 얘기하는 기업 사냥꾼에 의해서 경영권이 바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큰 선진국 사례들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도 약간 웃기고 또 밸류업 하자는데 밸류업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밸류업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차등 의결권이 도입되거나 또는 경영권 방어 장치들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장치들이 도입된 회사들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 도입하라고 해도 처음엔 도입을 했다가 많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뭐 차등 의결권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는 원래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경영권 프리미엄 더 받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든 분이. 그래서 그 차등 의결권 자체가 뭐 그런 동기 자체도 다르지만 또 하나 우리의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차등 의결권도 있고 뭐 테뉴어 보팅이라고 해서 뭐 주식을 뭐 1년 이상 보유하면 뭐 의결권을 2개를 준다든지 뭐 3년 이상 보유하면 3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오랫동안 보유한 지배주주한테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식의 이제 보팅들을 할 경우에는 상장할 때 외부에서 자금을 모을 때요. 그 투자해 준 사람들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서 그거에 어글이 됐을 적에 하는 거거든요. 그 증권이 발행될 때.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미 상장돼서 주식 돈 다 모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뭐 기존 대주주한테 더 이런 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밸류업하고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항상 그 뭐 포이즌 필도 그렇고 중간중간 그런 요구들은 또 항상 또 나왔었었고 그 황금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대적 M&A로 인해서 내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200억 원 이런 거 이제 정관에 써놓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을 3프로 TV가 적대적으로 인수한다. 이대호 그 퇴직금이 200억. 포이즌 필도 있죠. 포이즌 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주들에게 반의 반값으로 주식을 발행해 버리는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수하는 주체가 훨씬 더 기존 지배주주한테 기존 지배주주한테도 유리해지고 인수하려면 적대적 M&A 하려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게끔 이제 독약을 풀어버리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이즌 필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거 다 미국에서 사라지는 추세고요. 아, 사라지는 뭐 미국, 추세요? 홍콩 뭐 이런 데들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는 거를 왜 그게 뭐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을 거면 맨 처음부터 주식 최초에 증권을 발행할 때부터 회사 벤처 단계에서부터 했었어야지 맞는 거다라는 거고 이미 뭐 벤처 회사들은 우리나라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저는 그 밸류업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건 밸류 다운 시키는 아이디어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밸류업 하라고 해서 출발한 논의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밸류 다운할 아이디어들만 계속 지금 분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서한테 불 좀 끄라 그랬더니 가서 기름 붓고 와요, 지금.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논의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마치 밸류업이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스트리트처럼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구멍가게처럼 비상장사로 운영을 하면 그게 뭐 나중에 가족 회사가 될까 뭐 쌀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자식한테 물려주건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상장까지 시켜놓고 공개 기업이 돼서 왠지 이 경영권은 천부적인 것,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고 저기 북한의 세습처럼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만 계속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걸 다른 이사들 경영지 시켜서 우리 가족 대대손손 보호받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상법에도 천부인권으로 경영권을 세습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언급조차 해놓은 상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경영권이 무슨 천부인권인 양 2대 3대 불러줘야 되는 것처럼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법들이 누더기로 사실 뭐 영미법, 대륙법에서 각각 그냥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누더기로 지금 법이 짜집기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 또 왜 이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돌이켜보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그 주식 보상도 네, 이제 큰 글로벌 화제가 됐는데 경영을 잘하면 주주들이 알아서 계속 좀 하라고 네, 우리가 주식 더 보상해 줄 테니까 계속 네.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든 무슨 뭐 결과가 나오든 저 회장님 지배력이 약해지면 뭐 경영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 그룹이 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좀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좀 불안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최고의 경영권 방어는 예.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성적. 그리고 경영을 못하는 그 경영진한테 경영을 계속 맡겨놓는 것만큼 국민 경제적으로 낭비인 경우가 없고요.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든 PBR이든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ROE가 높은지, 뭐 우리가 COE라고 하지 않습니까? Cost of Equity. 그래서 네. 그 자기 자본의 비용이 드는, 자기 자본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Cost of Equity보다 ROE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게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나라가 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논문도 많이 있었지만 네. 정말 그런 회사에 누가 에쿼티를 출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S&P 같은 경우 뭐 달러 기준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네. S&P의 경우에 그 지난 15년 남짓 됐는데요. 2008년 9월부터 보시면 뭐 수익률이 348%나 됩니다. 누적으로. 우리나라에 68%죠. 대만 가권 266%, 그다음에 니케이 뭐 125%, 그거보다 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상해 종합을 비트하고 있어요. 전 세계 꼴찌 미중 무역 갈등 저기에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조차도 상법까지 바꿔가면서 주주 환원하고 뭐 배당 늘리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기는 이제 주가 한번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또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논의가 출발이 그러면 주식시장에 주가 좀 낮으면 어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 올라서 좋을 게 뭐냐? 좋을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1600년대 이후에 뭐 베르스가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이거든요.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네. 생긴 그 증권 거래소가 생기고 100년 동안 단 한 종목만 거래가 됐어요. 그게 동인도 회사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출발은 런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출발인데, 나중에 이제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자본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의 수월성이 뭐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증권 시장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에 더 많은 자본들이 공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동인도 회사라 하지만 동인도 회사 내에서도 신대륙으로 가서 더 많이 금을 캐오든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뭐 향신료를 가져오든 더 돈 되는 거를 가져오는 배한테 돈이 더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까 COE라고 표현해 주셨던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중에 제일 최고의 자원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보다 더 값지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더 기술이 있고 또 기업을 하는 노하우가 있고 기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게끔 하면 그 사회가 훨씬 더 경제력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소위 얘기해서 커지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모두 또 부자가 될 거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이 발전한 나라가 또 뭐 영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한때 그쵸. 일본도 또 뭐 세계 1등의 시가총액을 했었던 것처럼 80년대 후반에. 예, 그래 그 사회가 융성했을 때는 보면 주식시장이 항상 번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저는 항상 제가 뭐
지난 15년 넘게 10여 권의 책을 쓰면서 항상 했던 말이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은 창의력의 용광로다. 창의력의 용광로. 예, 그 사회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어떤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용광로의 온도는 PER,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나오는데 PER, PBR이 낮으면 그 사회의 창의력의 온도가 낮은 거니까 창의력이 계속 뿜어 나올 수 있는 창의력의 샘물이 뿜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의 PER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5배 받는다. 미국 가면 3배를 받아서 15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서 IPO를 하겠습니까? 미국 가서 IPO 하겠습니까? 미국 가죠. 미국 가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PBR 기준으로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PBR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65% 우리나라 상장사 2,600여 개의 상장사의 기업 상장사들 중에 65%가 지금 PBR 1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 있다 보니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 0.6배, 1배 미만이면 기업을 더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65% 기업이 청산해버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또 ROE가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ROE가 꼴찌 수준인 이유는 뭐냐면 주주 환원을 안 해요. 그냥 회사에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계속 무거워지고 커지는데 그거에 벌써 버는 거는 별로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만 놓는 겁니다. 쌓아놔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고 강남에 빌딩 한 채 사고 또 골프장 경기도권에 하나 사서 평일날은 회장 출근할 때 회장님 소리 듣고 빌딩에서 골프장 가서는 주말에 또 회장님 소리 듣고 또 상전 소리 들고 그러면서 그거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나머지 주주들도 정말 그렇게 회장님은 행복하시겠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정말 땅을 치고 있는 거죠. 불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어떨까 마음이.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 아닌가. 꿈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ROE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대한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장님들은 네. 일종의 경영놀이, 회장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주가는 신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주주들은 한탄을 하고 근데 저렇게 이제 들려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들한테 또 이제 승계 작업한다고 네. 경영 수업 시켜준다고 네. 물론 또 대한민국 언론사들 그것도 대서특필 해주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치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말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회사들 치고 어디 하나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도 할 정도로 자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로 일감을 막 몰아줘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몰아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 회사를 이제 터널링 컴퍼니 또는 일감 몰아주기 회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어떤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대부분이 글로 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회사가 예를 들어 그 본체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다 그러면 티 안 나게 조금씩만 몰아줘도 그게 10년 이상 쌓이면 얼마나 큰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로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를 IPO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밸류에이션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지분 많이 가진 회사는 회장님이 키워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고평가를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는 회사는 뜯긴 회사잖아요. 뜯긴 회사는 주가가 원래 받아야 될 밸류에이션에서 적게 받겠죠. 더 낮게. 그리고 또 실적을 좋게 만들기 힘들지만 나쁘게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죠? 남 잘 되게 하는 건 힘들지만 안 되게 하는 거는 또 쉽듯이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이 본체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빼놓고 그 모회사하고 일감 멀어주기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근데 합병 전에 이제 또 그 모회사를 회사를 분할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더 받아요. 그럼 주가가 저평가가 또 한 번 더 됩니다. 그럼 그 회사하고 그 일감 몰아주기 회사하고 합병을 시키면 굳이 지분을 자녀한테 회장님 지분을 안 물려줘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아드님들은 왕자님들은 왕이 됩니다. 바로.
예, 그래서 세자. 예, 그 상속세를 60% 매기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 근데 국내에서 하는 일감 몰아주기 또 일정 부분 그래서 30% 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적용할 조금 공정위에서 감시하니까. 예, 감시해서 조금 막을 수 있다 치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또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막 중국으로 세워놓고 막 이렇게. 신형 모델도 있어요. 신형 모델은 뭐냐면 신형? 예, 예. 뉴 모델은 예.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일감을 몰아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원재료를 가져다가 원재료 유통회사를 우리 아들한테 맡겨요. 근데 그 원재료를 통행세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 그 회장님 회사에다가 모 회사에다가 팝니다. 그럼 앉은 자리에서 통행세를 그렇죠. 벌기도 하고 마진 뭐 한 30-40% 예. 붙여주고. 또는 SI 회사 그 시스템 인터그레이팅이라고 그래서 뭐 전산 통합 해주고 뭐 그런 회사 통신 장비 있잖아요.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 때. 예. 그런 프로그램을 파는 거죠. 이게 무형의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별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시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SI 회사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는.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네. 갖고 있어요. 그 SI 회사를 이제 자녀한테 주고 그 SI 회사가 이익을 매출을 아버지 회사한테 해서 아버지 회사한테 파는 거죠. 아버지 회사는 사는 입장이었죠.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 회사가 물건을 싸게 자녀한테 넘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 일감을 자녀가 주는 거거든요. 예. 주는데 싸게 받아요. 원재료를. 근데 그게 티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커지면 1%씩만 싸게 받아도 그게 쌓이고 또 몇 년 쌓이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를 키워서 또 그걸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속증여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상속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거가 결코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물리면 피해갈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1등 하는 친구들 뭐 우리 김 회장이 뭐 각종 법무법인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천재들이 다 짜줍니다. 방법을.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놔도 이 포괄적으로 아까 뭐 우리 이사의 충실 의무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해놔도 세부 안에서 들어가면 새어나갈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런 탈세의 동기들, 절세의 동기들이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율 간의 차익거래, 그래서 조세 차익거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60%씩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뭐 25%, 3억 이상 27.5% 이렇게 내는데 그 27.5%하고 세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2배 이상 차이 예, 나니까.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한 30% 수준까지 맞춰주면 훨씬 동기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세수가 줄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BR 1배 미만인 회사, 다시 말해서 주가를 일부러 굉장히 딥디스카운트 시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 PBR 0.3배인 회사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PBR 1배로 장부가로 북밸류로 매기자는 거예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PBR 1배, 다시 말해서 북밸류, 장부가하고 시장가, 마켓밸류하고 둘 중에 큰 걸로 매기면 세금이 더 거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65% 이상이 1배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 더 거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율 자체를 낮춰주면 탈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세수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속증여세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수 함수처럼 늘어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전후 그 베이비 부모들이 조금 있으면 지금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세수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세율을 낮추면서도 예전하고 같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배당에 대한 세금도 저는 이제 너무 50%하고 뭐 자본이득세 뭐 소위 얘기하는 25% 또는 27.5% 이거하고의 갭이 저는 너무 커서 결국은 배당을 안 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뭐 법 개정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배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일반 주주들한테도 다 좋고 국민연금한테도 배당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좋고 전 국민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려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거를 덜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일감 몰아주기하고 같은 수익 거래 또는 뭐 합병 분할 같은 자본 거래, 상장 폐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수익 거래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반 주주들한테 도둑질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다 모두가 좋아지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당장 보는 부분은 어쨌든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지배주주들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또 한 가지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부분. 요 정도만 개정을 해도 저는 밸류업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리해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라는 말을 넣는 것 하나. 그리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채찍이고 상속 증여세율 완화하고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라거나 세율을 낮추는 게 당근이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세트로 총 네 가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좋겠다. 좋겠는데 지금 논의가 전혀 그거는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주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춰주제. 그럼 야 정말 부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실 텐데 그냥 세율만 50%, 60% 뭐 예를 들어서 90% 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세수가 거친다는 게 아닌 거죠. 예, 계속 빠져나가고. 어차피 지배주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그 세율만 겉으로만 60% 돼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 걷어요. 그래서 일부 대비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넥슨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일부 뭐 그룹들 경우에 그랬고, 사실 대부분 뭐 삼성의 경우도 보면 그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삼성 SDS하고 에버랜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미 세금 안 내고 뭐 핵심적인 노른자는 지분율을 많이 이미 높여왔죠. 지배가 됐었기 때문에 거긴 이제 또 이제 판결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대주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근데 그렇게 선택의 여지라고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주주가 다 떠안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그 모 그룹에서 아들들이 그 지분율 높은 그 회사가 지주사의 지분 일부를 공개 매수하는데 H 회사 얘기하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니셜 얘기했어요. 저도 이니셜만 얘기했는데. 근데 참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게 PBR 0.3배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PBR 3배가 아니라 0.3배. 공개 매수 가격이 순자산 가치의 30%. 그 회사 같은 경우 시장 가격이 PBR 0.3배를 못 넘은 경우도 많았었으니까요. 야, 그래도 참.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으로 한 7%인가 얹어서 결과적으로 PBR 0.3배. 그 시장 가격을 프리미엄으로 뭐 공개 매수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취지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러면 그건 주주 환원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막 권해서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여러 그 경영인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 싸졌을 때는 회사 돈으로 마구마구 사들여라. 그리고 소각을 시켜버려라. 그렇죠. 이게 모든 주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일이다. ROE를 높이는 제일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뭐 PBR 0.3배 있을 때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 사고 소각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데. 네, 그럼 배당과 달리 배당 소득세 50%씩 내야 될 일도 그쵸.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배당 소득세 안 내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드님들, 우리 세자들이 이제 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크세요? 실제 이제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결국에 가면 이제 이거에 대한 짓누르는 부담감들이 항상 있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문화적으로 장자 상속에 대한 문화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승계에 대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또 세율도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이렇게 세율이 높아진 이유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예, 일본의 이제 상속세율을 거기가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60% 수준인데 55%. 원래 55%죠. 55%고 우리가 이제 60%인데 우리는 50%에다 110% 할증을 해서 이제 60%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일 경우에는 상속세율 최고가 50%가 아니라 60%가 되죠. 일본의 55%는 사실
그 55%가 아닌 게 실제로 유효세율이 누가 어떤 유효세율 예, 유효세율은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뭐 실명제 자산이 아닌 방식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가업승계라든지 다양한 피해갈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일본도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예. 메가다가 이제 점령을 하고 딱 보니까 네네네네. 일본의 이제 재벌이 침략 전쟁에 쩐주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했었습니다. 재벌 해체를 위해서. 그 재벌 해체가 됐죠. 네, 그래서 자이바츠라는 게 있었고 그 자이바츠가 해체되니까 이제 게이레츠라고 해서 은행 중심으로 그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또는 뭐 순환 출자 형식으로 서로 다른 가문들끼리 지분을 뭐 공동 보유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 지켜주는 경영권을 지켜주는 네. 그런 과정도 있었죠. 지금 이제 게이레츠도 없어지고 뭐 했는데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의 그 어떤 페널티성의 세율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강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상속 세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국가의 어떤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글로벌 경쟁을 하라고 우리가 생산의 수단을 기업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해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들한테 정말 너무 많이 뭐 희생을 했고 네. 재벌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공유를 했으니 세금도 그만큼 많이 토해내고 아들한테 물려줘라. 이런 의미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나중에 도움이 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면 그냥 15% 이민세 내고 나가버리는 게 그들한테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가버린다. 예, 이민 가버리는 거가 많아요 주변에. 네. 요즘에 그 얼마 전에 네. 또 화제가 된 게 영국이었나요? 어디 예. 단체에서 발표한 게 네. 우리나라가 해외 이민 가버리는 억만장자였던가요? 네. 거의 세계 3, 4위까지 4위 정도 예, 4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1200명이었는데 그게 인구 비중으로 하면 중국보다도 훨씬 우리가 이민을 많이 가는 무슨 독재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나라보다 이민을 많이 가는 그런 부자들이 이민을 갈 수밖에 없게 내쫓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세금이 높으면 물릴 수 있느냐 못 물린다라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회사의 이익을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회사한테 모아주고 또 분할 합병 상장 폐지 등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계속 갈취하는 그래서 일반 주주 안에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네. 거의 전 국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 1,400만 개미 투자자들도 있고 뭐 물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뭐 각종 펀드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식시장이 그 결과 저평가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 결과 배당을 덜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은 피해갈 방법이 있다. 상속세율 높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거 명분상으로 걷지도 못할 세금을 그리고 세율 높여놓고 그걸로 온 국민들 거지 만들면 그게 좋은 법이냐 라는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해는 이제 모든 일반 주주들, 네. 모든 투자자들 또 거기에 국민연금 자산도 들어가 네. 있는데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또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그 높은 상속 증여세율 때문에 어떻게 보면 M&A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상속세 못 내서 예. M&A 나오는 경우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속 증여의 이슈도 결국은 이제 나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지키는 방향으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건데 굳이 회사로 물려줘야 되느냐. 특권적으로 뭔가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한테 그 특권적 소비를 위해서 물려준 걸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 자녀가 지킬 능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물려줬을 적에 그것이 과연 나의 재산을 잘 지키는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배권을 굳이 가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소유권 가지고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 중에 네. 2세로 가면 아들보다는 사위가 낫다. 그리고 3대로 가면 사위보다도 양자가 낫다. 이런 오사카 속담이 있어요. 굳이 아들한테 예. 물려주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부를
더 오랫동안 지키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아들이 또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100년 기업 뭐 10대를 가는 기업이 아니라 네. 오히려 또 중간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경영 능력이 출중하다. 네. 그럼 그게 뭐 딸이든 아들이든 사위든 상관없이 경영 뭐 잘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공정한 경쟁을 붙여서 잘할 것 같으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인가요? 예. 거기는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각각 하나씩 사업 부문 맡아서 경영 능력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경쟁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또 거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간다든지. 그러니까 제 책에도 그런 얘기들 예. 승계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회장님들 자녀들 보면 지분 물려주는 거 예. 뭐 또는 부동산 물려주는 거 다 이게 파이낸셜 캐피탈이에요. 음. 그러니까 파이낸셜 캐피탈을 물려주는 데만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결국은 이게 그 파이낸셜 캐피탈 우리말로 하면 금전적인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휴먼 캐피탈도 있고 인텔렉추얼 캐피탈도 있고 소셜 캐피탈도 있거든요. 이제 휴먼 캐피탈은 뭐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텔렉추얼 캐피탈 지적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자본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해서 사회 내에서 집안이 이 자녀들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려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물려주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지분만 물려주면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자녀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뭐 대충 물려주면 나중에 알아서 뭐 자기들끼리 뿜빠이 해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하면 100% 의절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미리부터 나눠주는 부분들을 아버지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문 가문 네. 혹은 그 명문가라는 표현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고 네. 좋은 집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집,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는 이제 명문가, 좋은 집안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식,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추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냥 다 돈, 어디 사는가, 어떤 곳에 사는가, 재산이 얼마인가, 그걸로만 이렇게 잣대를 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그 참 자사주 그 네. 소각 의무화 요거 네. 조금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네. 좋겠어서 좀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강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에 네. 맡기면 안 할 거고요. 예, 대주주든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회사 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사주는 원래 해외에서는 자사주면 대부분 이제 다 소각을 전제로 해서 그 취득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주주 환원이에요. 일종의 주주 환원으로 계속 그 뭐 되게 권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해요. 그리고 금고주의 형태로 회사의 자산의 일부로 잠겨버리죠.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쵸. 사실 시가총액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새로 발행할 때는 거의 재상장에 준하는 수준의 그 룰이 좀 강제된 룰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시장에다 매각한다거나 네. 제3자랑 네. 교환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예,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보호장치를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보호장치를 엄격하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용으로 팔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대부분 지주회사 전환 용도로 자사주를 두고 있다가 회사를 둘로 분할하잖아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네. 그럼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이 고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썼었어요. 그렇죠. 예, 자사주를 지주회사에다가 기속을 시켜서 예, 신주 발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끔 뭐 가니까 결국은 이게 지배주주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게 이제 악용됐던 거죠. 그리고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네. 왜 그 일반 주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넘기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느냐 그렇게 쓸 거면 자기 개인 돈으로 사시지 왜 그러냐 하는 불만들이 많았죠. 자꾸 회사 돈으로 사고. 예, 그래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뭐 당장 소각시키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3년 이내는 소각해라라고 하든지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결국은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한 우리나라 자사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만 소각을 해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거로는 코스피는 3,620%까지 올라가고 또 문화가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상승 기대감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4,000포인트 이상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간과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밸류업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당장 효과 나오는 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사주 예. 기존에 있던 걸 다 소각을 시키고 현재 받는 밸류에이션만큼만 계산을 하면 코스피는 3,600 이상 4,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아, 그러게요. 이게 자사주는 앞에서도 협회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사 돈으로 사들여서 최대 주주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 자사주를 네. 편의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금고 하나 최후의 보루처럼 뭔가 이제 남겨놓는 거죠. 경영단체에서도 자사주가 있어야 경영권이 방어가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거 어디 있더라? 네. 대표님이 그 쓰신 겁니까? 챗 GPT 이용해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의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회원 중에 한 분이 네. 그 챗GPT한테 좀 재미로 한번 물어봤는데 예. 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집중 소유하는 그런 구조의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에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 간 이해 상승 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시킨다. 합병이나 상장 폐지, 공개 매수, 자사주 등의 다양한 자본 거래와 수익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이 한국과 같은 지배주주 집중 소유 구조와 지배주주 경영 체제에서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하면 여러 가지 자본 거래와 수익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합병과 인수, 불공정한 평가, 합병과 인수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소수주주의 희석. 그래서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에서 교환 비율이 지배주주한테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상장 폐지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부당한 가격에 축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감소. 그래서 상장 폐지 이후에 공공투자들의 감시가 줄어들어 지배주주와 회사 자원이 더 쉽게 착복당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 텐더오퍼에서 조작된 공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배주주와 그들의 연관된 분들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래서 선택적 자사주 매입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그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건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주가가 낮게 뺀 다음에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모 그룹처럼.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 성장을 위한 투자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아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할당 및 수익 배분. 그래서 불공정한 배당. 그래서 지배주주는 이사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배당이나 관련된 당사자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착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그래서 지배주주가 이익을 착복하는 데 집중하면 회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져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소수주주의 투자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 보호 의무를 제외하면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 저하, 낮은 기업의 가치평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연히 제가 몇 달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에르메스라고 하잖아요. 영국식 발음은 허미스라고. 네네네. 예, 에르메스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아,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 제목이 Enough is Enough였습니다. 그만 좀 해라. 예, 그렇죠. 많이 먹었다 아이가. 경상도 말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죠. 예, 그래서 이게 참 해도 너무한다. 자기들 한국 주식 오랫동안 투자해 왔는데, 야 한국만큼 안 변하는 나라도 잘 없다. 징글징글하다. 예, 징글징글하다는 식인데 참 그거 보면서 그때 이제 상세하게 했던 얘기들에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지배주주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내부 거래를 사실 그런 거래에 대해서만 이사 충실 의무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사실. 그리고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대주주를만을 위하여 어떤 다양한 수익 거래와 뭐 자본 거래가 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임 여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일 건데요. 그거조차를 못하게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느냐는 얘기고, 또 해외에서 ACGA라고 있어요. 아시아 거버넌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아시아 지배구조 뭐 협회죠. 네. 그 아시아 지배구조 협회에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한 게 전체 12개국 중에서 원래 우리가 한 9등이었거든요. 예. 8등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 말 보고서에 올렸어요. 한 단계 올렸습니다. 12개 나라 중 지배구조가 개선된 걸로 우리. 9등에서 8등으로. 예. 그래서 이거 박수 쳐야 됩니까?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그 이유 딱 한 줄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뭐냐면 Rising of Retail Investor and Activism. 그러니까 소액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 그래도 좀 힘을 써서 이 정도다. 감시 기능이 조금 생겼다. 아.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감시 기능조차도 없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이 늘어나고 그 선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숫자가 됐고 거의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액티비즘 펀드들이 계속 견제를 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기대감이 생겼다 이거죠. 그 자체로 지배구조가 개선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8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잠깐 기분 좋다가 그 사연을 딱 읽고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액티비즘도 굉장히 활동하기 힘든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액티비즘이 기업을 뺏는 건 아닌데, 막 당장 뭐, 호들갑을 떨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마치 뭐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프레임을 갖춰가지고 저도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 또 뭐 그 액티비즘 하다 보면 회사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경우에 회사하고 얘기 잘 되면 주식을 잘 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팔면 네가 파는 대가로 네가 하라는 거 회사 뭐 좋아지는 거 3가지 뭐 저희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3가지 일단 DB 메탈이라는 부실 회사하고 DB INC라는 지주 회사하고 합병하는 거 취소시켜. 그래서 취소시키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니네 투자를 너무 안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회사인데 투자를 5조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해서 투자 계획 발표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 할지 이런 것들도 뭐 지배구조 개선 계획도 발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피해 가려고 자꾸 주가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지주회사를 가는 요건을 갖춰서 정정당당하게 주식을 지주회사가 자회사 그 하이텍 주식을 30% 이상 사가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올라갈 거고 서로 좋을 테니까 해라. 뭐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자기들이 지분이 뭐 17%밖에 안 되는데 니들 지분을 팔아야지 그걸로 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그 대가로 그럼 우리가 팔아서 저희 지분을 이제 80% 팔았는데 20%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100 중에서. 네, 100 중에서. 그러니까 회사 좋아지는 대가로 저희는 진짜 헐값에 팔았거든요. 근데도 뭐 뉴스에서 또 개미 투자자들도 플레임을 마치 무슨 먹튀를 한 것처럼. 앞에서는 막 그렇게 무슨 예. 그래서 공명정대한 척 해더니 예. 이제 뒤로는 이제 예, 자본 차익만 누렸다. 속으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 액티비즘을 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던 것들은 수익률이 다 좋았어요. 뭐 2배도 나고 네, 뭐 네. 연수익률 한 사람은 100% 이상 뭐 난 적도 많았고 했는데 진짜 단 15% 수익 내고 그냥 헐값에 팔았는데 그럼 꼭 싸워서 뭐 싸움 구경 불구경이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먹튀 소리 듣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액티비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법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액티비즘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돼 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 속사정을 저는 아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해봐야 네. 이게 사실 뭐 남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남는 게 보면 이제 없진 않죠. 언론의 그 프레임에 네, 네. 또 이제 갇혀가지고 네. 욕먹기 십상이고 그렇죠. 이제 이왕 뭐 같이 하는 거 좀 편한 거 하고 싶죠, 누구나. 또 어떤 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건의를 하면은 주가 조작을 제한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프레임을 잡아서 역공을 하기도 하고 뭐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친 사람들은 뭐 아까 챗 GPT가 답변 써준 것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챗 GPT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 사서 이제 물려받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휴 너 아직도 국장하냐? 국장하면 바보지. 네. 국장하면 바보란 소리를 이제 서로 웃는 얼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느냐? 네. 이 근본적인 또 물음을 또 안 던져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아지겠죠, 그래도? 나아져야 되는데, 네. 네, 뭐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모두가 뭐 와이스트리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피곤하고 좀 껄끄러울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그 좀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도 희망 섞인 얘기들 막 꿈 같은 얘기들 나눠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지배구조 뭐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위 메뚜기처럼 그죠? 무슨 테마주들 공략하듯이 과거에 바이오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테마주도 네. 있었고요. 뭐 각종 다양한 테마주들 뭐 선거 때마다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다 몰려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따상을 노리면서 뭐 공모주 청약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뭐 당하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장할 때만 주주들한테 잘해요. 우리나라는. 네. 상장하기 직전에만 주주들한테 정말 열심히 잘하죠.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인터레스 얼라이먼트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딱 그 순간만. 그리고 상장 딱 하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모른 척 해버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만 딱 투자해서 먹고 나오겠다. 서로 내가 체리피킹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주주들로 남아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누구 잘못인가를 보면 그 원인은 그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짜여진 어떤 틀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장 환경에 의해서 적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운용하는 어떤 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용하는 지배주주들, 이분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뭐 개미 투자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장기 투자 해봐야 저 대주주한테 다 뺏겨버린다라는 것도 네. 많이들 이제 느끼셨고 또 거기에다가도 금투세까지 막 시행을 네. 한다고 하니 뭐 금투세. 더더욱이 여기선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인 반응들이 또 네. 나오는 거죠. 씁쓸합니다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네. 또 이렇게 강성부 대표님처럼 또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 와이스트리 주변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또 목소리 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뭐 이게 누구 좋으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 다 같이 좋아지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 있을까요? 뭐 아니 왜냐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산운용사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가나요? 막 이렇게 엔비디아 $200 가나요?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특정 종목은 저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KCGI의 강성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